엄마, 이 돈 원래 내 몫이잖아. 왜 거부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제 노후 자금을 아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죠. 그때 보인 표정,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박영숙입니다.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수십 년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밥값 하나도 아껴가며 모아온 돈이었는데 그 돈을 내 몫이라 말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모르게 내뱉은 단 한마디가 아들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이 돈 원래부터 내 몫이었잖아. 왜 거부해?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당연한 돈이라 부르는 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그날 손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댔다. 숨이 막혔다. 내가 언제 이런 아이를 키웠을까? 아들은 내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듯 내 방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려 했다. 엄마도 알잖아. 나 없으면 엄마 인생도 의미 없었을 거라고. 그 말은 그 어떤 욕보다 잔인했다. 나는 그저 서 있었다.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지만 내 가슴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복도에서 이웃집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저녁 뭐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 평범한 대화가 내겐 너무 먼 세상처럼 들렸다. 나는 60을 넘도록 쉬지 않고 일했다. 마트 계산대, 식당 주방, 새벽 청소까지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다. 이혼한 건 35년 전이었다. 아들이 겨우 5살 때였다. 남편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집을 나갔다. 양육비는커녕 연락조차 끊겼고 나는 그렇게 혼자가 됐다. 처음엔 막막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가고 오전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오후엔 마트 계산대에 앉았고 저녁엔 아들 밥을 챙겼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이미 자고 있었다.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줄게.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 반 친구 엄마가 물었다. 민수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이혼했어요. 아, 그래서 혼자 키우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도 첫 직장에 들어갈 때도 차를 사겠다고 할 때도 모두 내 돈으로 해결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 둘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나 혼자였다. 그래도 괜찮아. 아들만 잘 크면 돼. 월세 살던 집에서 벗어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한 건 50대 중반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걸 가졌다. 엄마 고생 많았어. 아들은 가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면 충분했다. 아들이 잘 크는 게 내 유일한 보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의 고마워가 사라지기 시작한 건 아들이 30을 넘기면서부터였다. 조금씩 달라졌다. 엄마, 나 이번 달 카드값 좀 도와줘. 엄마, 전세 보증금 좀 보태줄 수 있지? 처음엔 당연히 도와줬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 있나? 하지만 빈도가 잦아졌다. 한 달에 2번, 석 달에 5번.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나도 엄마밖에 없고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자꾸만 내 통장을 들여다봤다. 어느 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너무 자주 도와주면.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 나 나중에 다 갚을게. 그 웃음이 왠지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모라는 이름이 주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3년간 아들에게 준 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 손이 떨렸다. 이러다가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아들이 섭섭해할까봐. 거실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걱정 마. 우리 엄마한테 받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그냥 돈 셔틀인가. 며칠 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대답은 했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장을 정리했다. 허리가 아팠다. 무거운 쌀 한 포대를 들어 올리는데 신음이 났다. 아들은 게임을 멈추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쌀을 옮겼다. 저녁을 차리는 동안 아들은 계속 게임에만 집중했다. 밥 먹자. 잠깐만, 이거 끝나면.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국이 식어갔다. 아들아, 밥 다 식었어. 알았어. 왜 계속 재촉해? 나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아들은 30분 뒤에 식탁에 앉았다.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다. 엄마, 이거 다시 데워줘. 차가워. 응. 나는 그릇을 들고 일어났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눈물이 났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다시 데운 밥을 내놓자. 아들은 묵묵히 먹었다. 맛있어? 응. 그게 전부였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 아들에게 물었다. 설거지는? 엄마가 하지 뭐. 나 바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옆집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아들, 오늘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엄마.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밤 10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방에서 친구들과 통화하고 있었다. 야, 주말에 놀러 갈래? 응, 돈? 걱정 마. 엄마한테 받으면 되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누웠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아들에게 뭘까? 일주일 뒤 아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3명의 젊은 남자들이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떠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야, 너 요즘 돈 어떻게 구하냐?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 우리 엄마한테 받지 뭐. 부럽다,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안 줘. 그때 아들이 말했다. 솔직히 우리 엄마 돈 좀 있거든. 근데 엄청 쪼잔해. 그냥 좀 주면 되는데. 친구들이 웃었다. 그래도 주긴 하잖아. 아니, 엄마들이 원래 다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는 뭔가 아까워하는 게 티나. 그래도 내 엄마는 착하시잖아. 착하긴 한데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져. 진짜 웃긴 게 나 키운 건 자기 선택이잖아. 친구들이 껄껄 웃었다. 나는 칼을 쥔 손이 굳었다. 숨이 막혔다. 자기 선택? 사과 껍질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과일 먹어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고마워요.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하며 받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쪼잔한 엄마. 30년을 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참았다. 아들이 먹을 반찬부터 먼저 챙겼고 내 옷은 단 한 벌도 제대로 사본 적 없었다. 그런데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나를 쪼잔한 엄마라고 불렀다. 눈물이 흘렀다. 부엌 창문 너머로 옆집 가족이 보였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 평범한 대화가 내겐 사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나는 통장 정리를 다시 했다. 현재 내 노후 자금은 3,800만 원. 30년을 모아 겨우 이만큼이었다. 매달 적금, 보험 해약금, 퇴직금 일부. 한 푼 한 푼이 내 땀과 눈물이었다. 이 돈으로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 생활비, 집관리비. 계산해보니 10년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들은 이 돈을 가족 돈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옆 계산대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꽂혔다. 어머니, 요즘 자식들 정말 무섭더라고요.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연락을 끊어버려요. 맞아요. 우리 때는 부모 돈이 곧 부모 거였는데 요즘은 자식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희 딸도 그래요. 제가 모은 돈을 왜 안 주냐고 따지더라고요.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한테 준다면서 나는 카트를 밀며 고개를 숙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쓸쓸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나 좀 급한데. 나는 돌아봤다.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일단 30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어? 300만 원? 응. 다음 달 급여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갚는다는 말은 이제 믿기 힘들었다. 아들아, 엄마도 이번 달 관리비랑 병원비 내야 해서.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3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통장에 얼마 있는데. 그게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아니, 노후 자금이면 나중에 쓸 거잖아. 지금 급한 건 나야.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우선순위? 아들에게 나는 우선순위도 아니었다. 엄마, 빨리 대답해줘. 나 진짜 급해. 알았어.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그제야 웃으며 말했다. 역시 엄마야. 고마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있었다. 아들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형, 300만 원만 더 빌려줘.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아니, 엄마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또 빼는 거야. 이번엔 진짜 많이 필요해서. 에이, 그냥 다른 데서 알아볼게. 전화가 끊겼다. 잠시 후 내 방문이 열렸다. 엄마, 자? 나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응.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아들이 내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아들은 놀라지도 않았다.
엄마 미안한데 진짜 급해서 일단 300만 원만 쓸게. 다음 달에 갚을게. 안 돼. 나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건 정말 안 돼. 그건 엄마 마지막 돈이야. 아들이 손을 뿌리쳤다. 엄마, 왜 이래? 내가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가 쓸 돈이 아니야. 아니, 엄마 돈이 곧 내 돈 아니야? 나 키워준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보상? 응. 엄마도 나 없었으면 외롭게 살았잖아. 내가 엄마 인생에 의미를 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이혼하고 혼자 살 때 나 때문에 버틴 거잖아.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아들은 통장을 들고 방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내가 언제 이런 아이를 키웠을까?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없이 밤은 깊어갔고 나는 그렇게 혼자 울었다. 복도에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야, 됐어. 돈 생겼어. 내일 만나자. 그 가벼운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나갔다. 나는 은행에 갔다. 통장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원이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300만 원 출금되셨네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다. 남은 돈은 3,500만 원. 걸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변에는 다른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요즘 손자가 자꾸 돈 달라고 해서 힘들어요. 저도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는데 못 주겠다고 하니까 연락을 안 해요. 자식들이 우릴 뭐로 보는 걸까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모두가 힘들구나.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이 보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아들은 웃고 있었다. 엄마, 나 학교 가는 거 신나? 나는 그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저녁 무렵 아들이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밥 뭐야? 된장찌개. 아, 그거 어제도 먹었잖아. 진짜 엄마는 왜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돈은 아끼면서 먹는 건 왜 이렇게 성의 없어? 그 말이 또 가슴에 꽂혔다. 나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만 바라봤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창가에 섰다.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다. 이대로는 안 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검색했다. 성인 자녀 재산 요구, 부모 재산 보호 방법, 노후 자금 지키는 법. 검색 결과가 수없이 나왔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도 아들한테 3천만 원 뺏겼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자식이라고 부모 돈을 함부로 요구할 권리 없습니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조금씩 정신이 들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한 블로그 글이 눈에 띄었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딸이 제 노후 자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다.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내가 할 일, 통장 비밀번호 변경, 안전 계좌 개설, 변호사 상담 예약.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 인생도 소중해.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나는 외출 준비를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비밀번호 변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안전 계좌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전 계좌는 본인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모든 예금을 안전 계좌로 옮겼다. 3,500만 원. 통장을 건네받았을 때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아들은 이 돈에 손댈 수 없어. 은행을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법률 상담소였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어떤 상담이신가요? 자녀가 제 재산을 강제로 요구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들이 어떻게 돈을 요구했는지, 내 동의 없이 통장을 꺼냈던 일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어머님,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성인 자녀라도 부모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갈 권리는 없어요. 정말요? 네. 필요하시면 법적 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가능하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일단 이 서류를 보관하세요. 아드님과 대화할 때 필요하실 겁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받았다. 재산보호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담소를 나오는 길,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손에는 안전계좌 통장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렸다. 저녁 6시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밥은? 아들아,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아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앉았다. 뭔데? 피곤한데. 나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 상담 기록과 통장 이체 내역서였다. 이게 뭔데? 이건 지난 3년간 내가 가져간 돈의 기록이야. 총 1,300만 원.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 상담 기록이야. 변호사? 응. 내가 내 재산을 강제로 요구하면 나는 법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거야. 아들이 비웃었다. 엄마 미쳤어? 자식한테 변호사 운운해? 난 미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부모 돈이 결국 자식 돈이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30년을 일해서 모은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가 나 키운 건 당연한 거잖아. 그 돈으로 지금 나보고 은혜 갚으라고?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야. 다만 내 남은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아들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앞으로 내 통장엔 접근할 수 없을 거야. 비밀번호도 다 바꿨고 안전계좌로 옮겼어.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가 지금 날 도둑 취급하는 거야? 내가 내 동의 없이 통장을 꺼낸 게 먼저야.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좋아.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말해봐.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그거 엄마 선택이잖아. 내가 나 낳아달라고 한 적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분 뒤 아들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 나 친구 집에서 지낼게. 엄마 혼자 잘 살아. 현관문이 쾅 닫혔다. 집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을 보았다. 떨리지 않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조용히 일상을 보냈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혼자 밥을 먹었다. 처음엔 쓸쓸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사무실 열쇠 집에 놓고 왔어. 내일 가지러 갈게. 짧은 문자였다.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열쇠 가지러 왔어. 응. 신발장 위에 있어. 아들은 열쇠를 집어들고 돌아서려 했다. 밥은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인 게 티가 났다. 아들의 얼굴이 여위어 있었다. 뭐라도 먹고 가. 됐어. 아들은 현관문을 열었다. 그때 내가 물었다.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은 대답 없이 문을 나갔다. 나는 창문으로 아들을 지켜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다. 힘든가 보구나.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 친구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민수 좀 챙겨주세요. 무슨 일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저한테도 돈 빌리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했는데 다들 피하는 것 같아요. 민수가 돈을 안 갚은 적이 많아서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민수가 시작하려던 사업도 투자자를 못 구해서 무산됐대요. 그래. 어머님, 한번 만나보세요. 민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들이 힘들구나. 하지만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이번엔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시간이었다. 2주가 더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 진짜 미안한데 10만 원만. 돌아보니 아들이었다.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야, 너 나한테 빌린 돈도 안 갚았잖아. 미안하지만 안 돼. 남자는 아들을 두고 가버렸다. 아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를 벗어났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마트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많이 힘들구나.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친구 준혁이었다. 어머님, 민수 상태가 심각해요. 뭐가?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민수가 여기저기서 돈 빌리려고 했는데 다들 거절했대요. 그리고 민수 신용카드도 막혔대요. 카드값을 못 내서. 정말? 네. 지금 친구 집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도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참았다. 민수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가에 앉았다. 아들아, 이제 알겠니?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창문에 빗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들 생각을 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다. 비에 젖어 있었다. 얼굴이 초췌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다. 엄마,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와 그대로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아들에게 수건을 건넸다. 씻고 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다. 계란도 하나 넣었다. 20분 뒤 아들이 나왔다. 조금 나아 보였다. 앉아서 먹어. 고마워. 아들은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맛있어? 응, 진짜 오랜만이야. 엄마 라면. 나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아들이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진짜 잘못 생각했어. 친구들도 다 떠나고 사업도 안 되고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엄마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가 날 위해 희생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난 그걸 몰랐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한테 돈 빌리려고 했는데 다들 거절했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엄마는 30년을 나 하나 보고 일했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사랑에도 선이 필요해. 응. 엄마도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정말 반성했다면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넌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 울었다. 소리내어.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 밤 아들은 자기 방에서 잤다. 오랜만에 집은 따뜻했다. 아들은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작은 회사에 이력서를 냈고 일주일 뒤 면접을 봤다. 엄마 붙었어. 정말 축하해. 월급은 적지만 스스로 벌 거야.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자랑스러워. 아들은 출근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힘들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엄마, 오늘 팀장님이 칭찬해줬어. 그래, 잘했네. 응, 처음으로 내 힘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야. 나는 아들의 그 표정이 좋았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들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뭔데? 100만 원. 조금씩 갚을게.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아니, 당연한 거야. 엄마가 날 키운 건 의무가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2달이 더 지났다. 아들은 꾸준히 일했고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았다. 엄마, 이번엔 150만 원. 아들아, 무리하지 마.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이 대견했다. 어느 주말 아들이 말했다. 엄마,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갈까? 그래. 응. 내가 살게. 작은 식당에 갔다. 삼겹살을 시켰다. 엄마 많이 먹어. 응. 아들이 고기를 구워 주었다. 조심스럽게. 엄마 진짜 고마워. 뭐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널 포기한 적 없어. 다만 올바른 길로 가길 바랐을 뿐이야. 이제 알겠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웃으며. 그날 밤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이 밝았다. 나는 이제 괜찮아. 30년의 희생이 후회가 아니게 됐다. 아들이 성장했고 나도 내 인생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나 자취방 알아보고 있어. 그래? 응. 이제 독립하고 싶어. 엄마한테 계속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가끔 밥 먹으러 올게. 언제든지. 한 달 뒤 아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사 가는 날 나는 반찬을 싸줬다. 전화 자주 해. 응, 엄마도 건강 챙겨. 아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쓸쓸하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나는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잘 들어왔어. 오늘 엄마가 싸준 반찬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엄마.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 아들아. 살다 보면 가족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생기고 혼자 삼키며 버텨야 할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되더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말 못할 고민, 가슴 한쪽에 남아있는 서운함이나 슬픔이 있다면 부디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속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진심으로 함께 듣고 공감하고 싶습니다.